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오늘 업무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여야 모두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전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무래도 박 대통령 휴가 때 청와대에만 머물 걸로 알려졌는데 울산을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아무래도 울산이 위기의 중공업의 중심지다 보니까 일부러 찾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조선해운업의 구조 조정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위축된 점이 있잖아요.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휴가는 끝났습니다. 네. 언론의 관심은 이제 우병우 수석의 거취 문제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병우 수석의 거취가 워낙 지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가 관심인데 최근에 그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를 내정한 거로 봐서는 청와대가 아직은 당분간은 신임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자리가 워낙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인데 그 인사검증을 통해서 이 경찰청장 내정자를 내정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추측 때문에 청와대가 신임을 계속 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과연 지금 이러한 여론의 악화를 언제까지 과연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안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시기가 문제지 분명히 교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뭔가 떠밀려서 하는 인사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찰이 끝난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 대통령이 매년 휴가 마치고 돌아오면은 크고 작은 인사를 단행했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번에도 개각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좀 인사 단행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취임 후에 항상 2013년도부터 14년도 지난해까지 항상 장관이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편을 했거든요. 청와대 진영과 개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개각 요인이 좀 있거든요. 오래된 장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방금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우병우 수석 문제는 지금 워낙 뜨거운 감자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각 또는 청와대 교체가 있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개각도 지금 이 인사청문회 문제 때문에 게다가 특히 여소야대 정국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개각이 생각보다 이렇게 큰 폭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큰 것 같아요. 단지 우병우 수석을 놔둔 상태에서의 개각도 야권의 공세에 더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인사검증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우병우 수석의 거취 문제와 개각 문제는 같이 연계되어 있다, 맞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가를 마친 박 대통령이 내일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본격적인 공식 업무에 돌입을 할 텐데 앞서 언급하신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군요. 우병우 수석에 대한 그 입장 표명은 생각보다 안 나올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청와대의 반응은 현재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이 밝혀진 게 없다라는 입장이고 현재 우병우 수석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그 입장을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더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거취 표명은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개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여러 가지 경제 현안이라든지 특히 이제 노동 관련 법안 문제, 경제 활성화 관련 문제, 안보 문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내일 국무회의 때 발언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박 대통령이 워낙 스타일이 사람을 한번 쓰면 오래 쓰는 스타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을 바꿨을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여소야대잖아요.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지금 야당의 입장은 현재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냐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국정쇄신과 협치의 시험대로 보는 그러한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사청문회 때 우병우 수석이 건재한 상황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야당의 공세는 굉장히 강해지겠죠. 이런 불을 보듯이 뻔한 건데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각의 폭이 생각보다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전당대회 8월 9일입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어제 첫 합동 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자, 당권 주자들의 연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잔맛대기를 믿고 여러분, 저는 온 국민과 함께 저도 한번 경상도 우리 국회의원들처럼 박수 한번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반드시 정권제 전체에 부정수표가
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고질병을 도려내겠습니다. 비박 단일화라는 유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누리당을 떠돌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체제를 가동하겠습니다. 저 정당국에는 하나 꿈이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이 사망신고 직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친박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개파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쪽도 거부하지 않는 후보 누구입니까? 유능한 보수정당 친박 비박이 모두 하나가 되는 화합의 당대표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1년여 저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박근혜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어느 개파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개파에도 기대지 않습니다. 후보들의 메시지를 쭉 들어보셨습니다. 뭐 해법은 다 다르겠지만 쩌렁쩌렁하게 외친 그 중심에는 개파 청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제 전당대회가 2년 전에 당권 경쟁과 아주 뚜렷이 구분된 부분 같아요.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작년에는 그 당권 주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상당히 친박근혜 쪽의 입장을 강조했었는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모든 후보가 어떤 친박이 아니다. 친박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파와 무관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친박의 그 어떤 그 입장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비박 후보를 단일화됐잖아요. 최근에 그 정병국 의원과 김영태 의원이 그런 부분을 아주 강하게 공격하고 있고 또 정병국 의원은 친박계 역할은 끝났다라고 아주 친박을 강하게 공격하는 이런 입장들이라서 전체적으로 어떤 개파를 청산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관건은 이제 친박이 이제 국회의원 숫자는 많은데 지금 이번 총선에서 진출한 의원들이 바닥 민심은 친박보다 좀 비박계가 좀 우세한 게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어서 과연 결국은 뭐 다 개파 청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개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서청원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 등 어떤 개파의 수장역인 분들이 좀 뭔가 좀 현재 전당대회에서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스탠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비박과 친박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당내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그 선거인단들,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지가 어떤 그 승패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국 후보와 김용태 후보의 단일화로 이제 후보가 총 5명이잖아요. 친박계 쪽에서는 단일화 생각 전혀 없다는 것 같은데. 현재 뭐 이주영 의원과 이정현 의원은 뭐 계속 이제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비쳤고 현재로서는 이른바 좀 친박에 가까운 의원들. 그럼 이제 한성교 의원이 남았는데 만약에 이제 주호영 의원과 정병국 의원이 또 단일화가 가능해진다면 한성교 의원하고 이제 이주영 의원과 단일화도 가능해지긴 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뭐 주호영 의원도 단일화를 한다는 그런 의사는 전혀 비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친박 대 비박의 단일화된 후보끼리 결을 확률이 좀 낮지 않은가. 상당히 좀 다자고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김용태 후보가 정병국 후보와 단일화했으니까 이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친박계 3명, 비박계 2명입니다. 이대로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주일 후의 결과는 주로 어떻게들 예측들 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정말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친박과 비박 간의 어떤 정확한 뭐 세대결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 이제 최근에 그 대신 여러 가지 그 뭐 민정수석에 대한 거취 문제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어떠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도 전당대회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당의 바닥 민심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최근에 뭐 공천 파동 같은 것들이 녹취록도 공개되고 이랬었잖아요. 또 뭐 최근에 사드 배치 논란도 그렇고 우병우 수석에 대한 거취 문제 이런 것들이 당심이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그 후보의 어떤 그 당권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달 말에 하니까요. 8월 27일 후보 한 명을 지금 4명인데 후보 한 명을 탈락시키는 컷오프가 있더군요. 예비 경선의 유권자들은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주류라고 이제 일컬어진 3명의 후보가 있어요. 추미애, 송영길, 김성권 후보.
그리고 이제 비주류를 이제 자처하는 이종걸 의원 이렇게 4명이 이제 출마를 했는데 어쨌든 한 명이 어차피 예비 경선에서 탈락해야 되는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컷오프에서 이제 네. 해당이 될 텐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요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정말 이 어떤 그 후보 간의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추미애 의원이야 뭐 다 알다시피 뭐 범친노다, 친문 후보다라고 알려져 있고 물론 송영길 후보도 마찬가지긴 한데 송영길 후보는 또 정확하게 또 친문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면도 있어요. 김상권 전 혁신위원장의 경우는 원외니까 친노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가 임명을 했었고 그 말씀대로라면 3대1 정도? 3대1로 어쨌든 주류는 이제 표가 갈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종걸 의원은 비주류의 표를 얼마나 결집시키냐에 따라서 의회에 또 화력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다라고 보기도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이 누가 당권을 거머쥘지도 현재선 참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여야 전당대회 정치적 일정을 살펴보면 그 무게가 결국 가볍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 당대표가 내년 대선 경선에 그 후보들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그렇게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때 전당대회보다 관심의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후보들 간의 어떤 중량감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당의 구심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정한 후보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양당 다 그런 점이 주목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이슈나 이런 것들에 가린 면도 있고요. 아무튼 어느 때 전당대회보다 그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좀 아쉬운 건요. 여야 전당대회 후보들이 너무 이렇게 계파 간의 대결로 갈 게 아니라 당내 의원들이지만, 당내 후보들이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당내외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민생 현안, 이런 것들을 좀 쟁점으로 삼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좀 내세워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지나치게 어떤 개판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들이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떨어뜨리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도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한 일주일,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한 27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뉴스 집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